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어와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단어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파생, 합성, 기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자, 파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한자어들, 그 다음 동음이어, 다의어, 요런 것들 같이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된 교재를 보시면요. 그 준비된 교재는요, 바로 요 영상 아래에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찾아 들어가셔서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같이 편을 쳐놓고 메모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단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공부했냐면 의문을 공부를 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였죠.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일했었고요. 그러면 그 음운들이 모여서 이루는 소리 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음절인데, 그 음절부터 하나하나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개념,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마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식적으로 이건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절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모음 하나로 된 음절, 그 다음 모음과 자음으로 된 음절, 자음과 모음으로 된 음절, 그 다음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된 음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면 모음 하나로 된 음절에는 아, 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예문이.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선생님 아, 오 할 때 이응이 있잖아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요. 그쵸?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제로 표시를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제로 표시로. 그 다음에 모음에다가 자음으로 된 음절, 그렇죠? 옷, 입, 이런 식으로 모음 뒤에 자음이 붙어 있습니다. 받침으로 말이죠. 종성으로.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으로 된 음절도 있죠. 가, 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음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음절의 특징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가장 작은 발음 단위다. 실제로 모음은 단독으로도 발음이 나지만 자음만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발음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음이 반드시 껴야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속성, 표기가 아닌 소리 덩어리니까 표기된 글자와 음절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초성의 이응, 요것은 음운 개수에다 포함을 시키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 단어들은요, 일단 써놓고 나면 여기 지금 음절이라고 쓰여 있지만 요거 몇 음절 단어예요? 2음절 단어가 됩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렇죠? 제 이름을 써도 정대헌 이렇게 써도 보시면 3음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우리는 그 하나의 음절 덩어리하고 소리 덩어리하고 음절 개수가 일치를 하는데 외국어로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단어, 여기까지 일단 음절 우리말 개념으로 가르쳐 놓고 스트라이크가 몇 음절 하게 되면 스트라이크 5음절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닙니다. 이 또 외국어는 다른 것이, 스트라이크 할 때 기본적으로 음절 개수는요, 실제로 소리 나는 모음의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요거 1음절 단어예요. 1음절. 왜냐하면 자, 여기서 모음은 2개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근데 요거는 발음이 안 나거든요. 실제로 발음 나는 모음은 요거 하나거든요. 아이 발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스트라이크 하게 되면 발음 나는 모음이 1개다 1음절 단어가 되는 겁니다. 스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쿨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발음되는 모음은 요거 1개거든. 우, 자음 발음. 그쵸? 그래서 요것도 1음절 단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말은 어떻게 쓰든 간에 여기에 모음이 반드시 1개씩 끼어들다 보니까, 그래, 모음 3개네? 따라서 뭐가 된다? 3음절 단어가 된다. 요거는 2음절 단어가 된다. 으라고 하는 것, 어라고 하는 것, 요렇게 들어가서 말이죠. 이해하겠죠?
그래요. 자, 그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말은 대체로 하나의 음절에 기본적으로 모음이 하나씩 들어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체크를 하면 된다. 네. 그러나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생각을 좀 달리해서 실제로 소리 나는 모음이 몇 개인지를 따져서 음절을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지금 우리말은 이렇게 표기된 대로 따져도 모음 개수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원래 정식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고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집에 간다 했을 때 집에 표기대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원 중심의 표기죠.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써버리면 집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음절 계산은 요식으로 해가지고서 표기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따져놓고 이제 음절 개수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쓰나 우리말은 모음 자체가 두 개 들어가는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어찌됐든 원칙은 그렇다는 것.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고 음절 개수를 따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음절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 다음 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형태소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음절을 공부를 했는데요. 음절이 이제 모여서 사실은 음절 하나 가지고도 하나의 형태소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조금씩 그 단위가 커져가는 그 개념을 갖다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태소 했습니다. 형태소의 뜻을 지닌 여기서부터 이제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다 아시죠? 사실은. 여기 종류에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나누느냐 아니면 자립성 유무로 따지느냐.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죠.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하지요. 그다음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고 그다음에 홀로 쓰일 수 없이 다른 것에 의존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의존 형태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 조심할 것 세 번째 예문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에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보세요. 요 문장이 있을 때 이 형태소를 갖다 따진다면 자, 여기서 일단 하나 구별이 되죠. 자, 철수 요거 실질 형태소입니다. 가 하는 것은 문법 형태소죠. 형식. 이야기책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요거 합성어입니다. 그죠? 이야기 실질 형태소고요. 책도 실질 형태소고요. 요거는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죠. 조사. 그 다음 읽었다 하는 것도 읽다까지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소가 구별이 되는데 요거 자체 구별하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또 용언의 기본 구조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일단은 봐둡시다.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미들은 다 형식 형태소로 취급을 해요. 요런 식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문법적인 의미만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눴지만 이제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질 때에는 요게 조금 차이가 나요.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100% 아닙니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대부분 자립 형태소죠. 그리고 형식 형태소는 100% 뭡니까? 의존 형태소예요. 그 다음 실질 형태소 대부분 자립 형태소라고 그랬어요. 책도 자립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는 100% 의존 형태소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부분.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미가 없이 어간만으로는 쓸 수가 없는
의존 형태소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네. 그 다음 형식 형태소는 100% 의존 형태소고, 어쨌든 형태소의 개수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자, 조심할 것 어느 부분? 바로 용언의 어간 부분. 네. 이 부분에서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지만 자립성은 없는 형식 형태소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형태소와 관련된 것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와 관련된 것 공부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의 형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장에. 단어의 형성은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죠. 단일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고요. 네. 그래서 밑에 예문, 보리, 짐승. 보리를 보와 리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짐승도 짐과 승으로 나눌 수가 없겠고, 시나브로, 이건 우리 고유어예요. 네. 알 듯 모를 듯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뭐가 변화돼 갈 때, 그때 이제 시나브로라는 부사를 씁니다. 네. 집, 떡, 나무,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어가 되겠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 그 다음 복합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이번 강좌의 본론이죠. 네. 복합어에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이제 복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 그 안에 구성에 따라서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어요.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다. 어근은 보통 실질 형태소고 접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형태소 할 때 왜 굳이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을 할 때 보통 접사가 붙었느냐 아니면 어근끼리 붙었느냐라고 해서 접사가 붙었으면 이제 파생어구나. 그리고 어근끼리 붙었으면 합성어구나. 요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분류를 할 때 이게 접사인지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아직도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접사와 어근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문법책이나 참고서에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붙으면 합성어,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 파생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꼭 실질, 형식 요 기준으로만 따지지 말고 자립이냐 의존이냐를 따져가지고 그 기준도 같이 적용시켜버리면 이게 접사인지 어근인지 분명히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좀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파생어의 첫 번째 예문을 봐주세요. 맨손. 그 맨손 할 때 맨은 영어의 맨이 아니잖아. 그치? 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그 맨이란 말이야. 그쵸? 네. 그 맨손 할 때 그 맨은 따로 자립해서 쓸 수가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맨 없죠. 그럼 반드시 맨발, 맨손 해가지고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쓸 수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맨은 바로 뭐가 됩니까? 접사가 된다. 따라서 맨손은 파생어가 된다. 요런 개념이죠. 덧저고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덧이라고 하는 말. 덧니, 덧버선, 그쵸? 덧저고리. 이런 식으로 쓰는데, 거기서도 이걸 갖다가 단독으로 자립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다? 덧저고리는 파생어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그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 돌배, 요런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냐? 돌배라고 할 때 그 돌이 스톤의 개념, 돌덩어리의 개념,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개념은 돌로 만들어진 배 하면 돌배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돌로 만들어진 배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뭐냐면 이게 야생의, 맛없는, 좀 질 떨어지는 이런 개념의 접두사란 말이지요. 거기 합성어의 네 번째 예문 돌다리와는 다르지. 합성어의 그 네 번째 예문 돌다리는 진짜 돌로 만들어진 다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때는 이제 돌이라는 명사와 다리라는 명사가 붙어가지고서 어근끼리 결합한 합성어가 되지만, 돌배 요럴 때는 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돌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의 좀 맛없는, 그쵸? 네. 요런 개념, 또 단단한 요런 개념도 살짝 들어가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되는 접사가 된다.
어근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접두사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돌배는 파생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파라타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세파라타 했을 때 새가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뭔가 강한 느낌의 그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잖아. 세파라타, 시퍼러타 할 때 그 새, 시 이런 거 말이야. 그쵸? 네.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은 바로 뭐가 된다? 접사로 사용돼 가지고서 파생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붕 하나의 단어인 줄 알지만, 즉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인 줄 알기 쉽지만요. 집에다가 웅이라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지붕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붕, 집에다가 웅. 아니 선생님, 웅이라는 접미사가 있어요? 네, 있어요. 마주하다라는 의미의 맛. 여기에 웅이 붙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마중가다 할 때 이 마중이 되잖아. 요런 접사가 이때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또 알아나가는 거지 뭐. 그치? 예. 그래서 요거 지붕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파생어가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볼 때 그 파생어다 하면 그 옆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인데 이게 접사가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 이 기준만 적용시켜서 따질 것이 아니라 자립해서 쓸 수 있느냐. 자립해서 쓸 수 있으면 실질 형태소고요. 그쵸? 예, 자립 형태소. 그리고 이제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의존해서 써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다 해서 파생어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것만 기준을 적용시키지 말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는 또 하나의 기준도 같이 적용시켜보면 구별이 훨씬 쉬워진다. 되겠죠? 뭐 합성어는 이미 뭐 어근끼리 이루어진 단어다. 그리고 어근은 다 실질 형태소고 대부분 또 자립 형태소다 해가지고서 그래요. 그 구별이 쉽죠. 떡과 국, 손과 발 붙어서 건북다도 검다와 북다가 붙어가지고서는 이제 건북다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거지 뭐.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단어의 형성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는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지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제 파생은 파생대로 또 합성은 합성대로 또 따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이죠. 예, 기대하십시오. 자, 파생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법. 네, 파생법은 거기에 첫 번째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어근은 자세하게 뭐고 또 접사는 자세하게 뭐고 우리 구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근이라고 하는 것, 그래요. 단어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네. 뭐 문법 책에 있는 대로 그냥 그 설명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성을 알아야죠. 일단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다. 그래요. 우리말에 9개의 품사가 있잖아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9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조사만 빼고 나머지 다 어근이에요. 조사만 빼고 예, 나머지는 다 어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단어를 이루는데 그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어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우리 품사편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사 형용사 요거 구분할 요거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설명 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은 그 자체로 어근이다. 그러나 동사, 형용사는 내부에 어근을 지닌다 해놓고 용언의 구조를 참조하라 이랬죠? 이거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어근에 포함 안 시켜요. 단어 취급을 하긴 하지만 요거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근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접사도 아니에요. 형식 형태소 조사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접사. 어근에 붙어서 그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또 하나 근본적으로
의존 형태소라는 거죠. 그리고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가 되는 거고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예문 적어놨죠? 덧버선 했을 때 버선이 실질적인 어근이고 거기에 앞에 덧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근데 어근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접두사가 되겠죠. 그래서 접두사에 어근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잎이라는 어근에 사귀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잎사귀 파생어가 되는 거고 돌리다, 돌다라는 그 단어에 어근 돌에다가 리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파생접미사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동 파생 접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리다 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또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 가지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문법의 아주 기본 중에 생기본, 생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무진장 나올 거예요.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요. 네, 요 우리말의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 네, 그 다음에 용언 어간 뒤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돼. 일단은 지금 알아두세요. 외워두세요. 어간 뒤에 어미가 붙고요. 그 다음 어근에 접사가 붙습니다. 네, 어근에 접사.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우리말의 기본 구조입니다. 진짜 기본 구조예요.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단은 외워야 돼요. 일단은 외워야 돼. 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구구단의 원리를 갖다가 다 알고서는 암기한 게 아니거든. 사실 그 구구단의 원리를 다 알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 원리 알지도 못하고 그냥 외웠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서 개념을 갖다 슬슬 깨우쳐 나갔거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개념 자체를 모르지만 일단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간 뒤에 붙는 것은 반드시 어미입니다. 어간 뒤에 접사가 붙는 거 아니에요. 접사는 항상 어근에 붙습니다. 즉 짝을 이루는 파트너가 달라. 어간은 반드시 어미와 짝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어근은 접사와 짝을 이루는 거야. 예.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네. 그러니까 어간 뒤에 접사가 붙었다, 어근 뒤에 어미가 붙었다. 이거는 개념 없는 소리가 되는 거야. 개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일단은 요게 서로 짝을 맞춰서 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그 영상으로 만나고는 있지만,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겠지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 보통 일단 학원 또는 교실 강의실이라고 합시다. 네. 그때는 이제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럴 때 말이야. 여러분들을 쓱 지칭하면서 남학생, 여학생 다 같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을 쓱 한 무대기로 묶어가지고 한 범주로 묶어가지고 학생. 그러면 선생님은 교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학생 해놓고 나는 남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여학생 남학생 같이 섞여 있으니까 같이 묶어놓고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를 남자로 지칭하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여학생들만 있을 때 여기는 여학생 여기는 남선생 뭐 이러면 또 몰라도 즉 여자와 남자로 구별할 수는 있어도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 여학생이 있는데 여기다가 여학생 해놓고 나는 선생 이래버리면 또 짝이 안 맞는 거야. 그쵸? 예. 학생들 있으면 선생 이렇게 돼도 그쵸? 또는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서로 대립적인 짝을 갖다 상대적인 짝을 이룰 수는 있지요. 그쵸? 남학생 모아놓고 여학생 모아놓고 이렇게 또 짝은 맞출 수가 있어. 그쵸? 예. 이해하겠지? 자,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용언 어간 뒤에 어미 어근의 접사. 그 대신 어근 앞에 붙으면 접두사, 어근 뒤에 붙으면 접미사. 요 기본 구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라. 요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요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용언 같은 경우에 용언은 이제 품사로 따진다면 동사와 형용사죠. 그죠? 자, 용언 바로 위쪽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동사, 형용사. 요거 사실 선생님들이 그 문법 수업을 하시면서 일관된 그 용어의 그 명칭을 갖다 사용을 갖다가 일관되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학생들 헷갈린다고. 어떤 선생님은 그냥 용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기분 나면 동사, 형용사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서술어라고 했다. 이래버리면 망가지는 거야. 자, 동사, 형용사는 분명히 품사적인 측면에서의 명칭이죠. 그렇죠? 동사, 형용사. 근데 그 동사, 형용사를 묶어가지고 기능으로 한 대 묶어서 용언, 문장 안에서의 용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동사와 형용사는 대체로 서술어로 사용된다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그 기준 없이 마구 섞어서 사용해가지고 어느 때는 동사, 형용사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서술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또 용언이라고 했다가 해버리면 문법 개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저 뭐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사실은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쵸? 네. 자, 동사, 형용사, 용언. 네. 보세요. 용언의 단어의 갈래는 어간만으로 단어의 갈래를 따집니다. 어간은 뭡니까? 어미 변화할 때 변하는 부분, 안 변하는 부분, 안 변하는 부분. 자, 참고적으로 읽고, 읽어서, 읽으니, 읽음으로 안 변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갔어요? 이. 그죠? 리을 기억. 이까지. 그지? 그럼 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야. 그 뒤에 나머지 앞만 길어져도 그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어미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간만으로 그 단어의 갈래를 따진다. 그래서 읽다 같은 경우에는 이까지만 어간의 구조를 보이니까 어간이니까 거기까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랗다 하면 파랗까지가 어간인데 요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읽다 같은 경우에 익이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단일어. 그래. 그리고 동사 시퍼렇다 같은 경우에는 시퍼럿까지가 어간이죠. 시퍼렇고 시퍼러니 시퍼래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퍼럿까지가 어간이 되니까 파생어가 된다. 자, 왜 파생어야? 시가 접두사고 퍼럿이 어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검북다 같으면 이제 검다와 북다 어근끼리 결합했으니까 요거는 합성어가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형용사. 그지?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다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파생어가 될 때 소리가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져 나가거나. 네, 그래서 바늘에다가 질이 붙으면 바늘질이 아니라 바느질. 리을이 떨어져 나가죠. 솔에다가 나무가 붙었을 때 솔나무 안 하고 소나무 이렇게 되듯이 말이야. 강가에 굴러다니는 단단한 동글동글한 돌멩이를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차돌 이러거든요. 차돌이 그냥 차와 돌이 아니에요. 찰과 돌이지. 찰진돌이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찰과 돌이 붙었을 때 차돌. 그렇죠? 걷다에 음이 붙었을 때 거듬이 아니라 걸음. 걷는 거. 그지? 걸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다. 네. 소리도 바뀌고요. 그 다음 접사와 어미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 밑에 도표가 있어요. 접사는 어근과의 결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어미는 상관없이 어떤 어간이든 대부분 다 붙어요. 그런데 물론 특별히 이거는 이제 용언 가가지고서 동사 형용사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특별한 동사나 형용사는 어미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용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 어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접사는 붙을 수 있는 어근이 한정돼 있어요. 제한적이야. 대표적으로 여기 보세요. 초보. 아직 익숙치 않다. 익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접사가 대체로 날 또는 풋 또는 선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예. 설 익었다 했을 때 그 선이야. 예. 그런데 요것들이 아무 어근에나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예. 고기 같은 경우에는 날고기라는 말은 써도 풋고기 이런 말 안 쓰잖아. 선고기?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그러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날사과 이렇게 안 쓴다고. 풋사과 이러죠. 선사과 들어보셨어요? 아니지. 그 무속인을 갖다가 이제 무당이라고도 하는데, 무당, 초보무당을 뭐라 그래요? 날무당이라고 그러나? 풋무당?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선무당이라고 그래. 그렇게 어근에 선택적으로 접사가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접사는 대체로 어근에 선택적으로 붙어서 제한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미는 특별한 용언들 빼놓고는 아무 용언에 어간이나 다 붙는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덧버선이라고 하지, 격버선 이런 말 또 안 쓰거든요. 그죠? 예. 시퍼렇다는 쓰죠. 강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치 같은, 치솟다 할 때 치는 쓰잖아. 그죠? 근데 치퍼렇다 이런 말도 안 쓰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그 붙을 수 있는 어근이 제한적이다. 그런데 어미는 거의 모든 어간과 자유롭게 결합을 한다. 그리고 품사를 바꾸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사와 어미 구별은 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접사는 어근에 붙고 어미는 어간에 붙고, 근본적으로 그 차이, 여기 있는 거, 어근에 붙는 건 접사, 어간 뒤에 붙는 건 어미. 요건 왜 뒤라고 안 했어요? 어근 앞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접두사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정도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접두사에 의한 파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두사의 특징,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요.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접두사에 의한 단어 파생, 밑에 보면 체언에 붙은 접두사, 그 스물이라는 체언에, 수사에 붙은 접두사 갓 스물, 그쵸? 살구라는 체언에 개가 붙어가지고 개살구. 요거 야생의 약간 맛없는, 품질 떨어지는 뭐 이런 의미로 개라는 말을 쓰는데, 요새 학생들 이 개라는 접두사를 상당히 많이 써요. 아무데나 막 붙여. 기분이 좋아도 개 좋아, 그치요? 멋있어도 개 멋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타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몇 년 사이에 부쩍 많이 늘었어요. 만약에 이게 30년, 40년, 50년, 100년 뒤에도 그 말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면, 이제 그 개라는 접두사가 여러 가지 의미용법을 가지고 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되긴 하겠지. 이게 한때 유행어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도록 지속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여하간 개살구, 군불. 네, 필요는 당장 없는데 뭔가를 더 해준다라는 개념이죠. 군불, 군소리, 군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군밤할 때는 다르지. 그건 굽다라는 개념이니까 그거는 아니야. 네, 군불, 덧저고리, 풋사과 등등. 그 다음 동사의 접두사가 붙은 경우, 깔보다, 낮춰보는 낮보다, 늦게 뭐가 이루어지는 늦되다, 그죠? 요런 말, 그래요. 접두사입니다. 돋보다, 그죠? 돋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묻다, 빗나가다, 숫되다, 얕보다, 엇나가다, 엿보다, 짓누르다, 치받다 등등등등. 그 다음에 형용사의 접두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드높다, 새빨갛다, 샛노랗다, 시퍼렇다, 시커멓다, 뭐 등등등등. 그 다음 부사 앞에도 접두사가 붙죠. 맨 먼저, 왜 따로,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접두사의 의미 종류 밑에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 외로 더하는 것, 군이라는 접두사, 군불, 군소리, 군말. 겹친다는 의미로 덧니, 덧버선, 그쵸? 예, 덧저고리,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막 뭐가 됐다 하는 의미에서 갓, 요, 네. 갓 스물,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미숙하다라는 개념으로 앞에서 잠깐 설명해드렸던 날이라고 하는, 또는 선이라고 하는, 풋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있고요. 순수하다라는 의미에서 숫, 또는 알도 있어요. 알밤. 알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밤송이를 하나를 까면 그 안에 밤알이 3개가 보통 들어가거든요. 양쪽에는 이제 반달처럼 이렇게 약간 동그랗고 가운데는 납작한 거. 보통 그렇게 3알이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밤송이 하나 딱 깠는데 거기에 알처럼 딱 한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알밤이야. 동글동글한 밤. 보통 그건 이제 제사상에 오르죠. 까가지고. 네. 그 다음에 야생의 의미로 개, 돌, 들, 뭐 이런 걸 씁니다. 개살구, 돌배, 들깨,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뭔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애호박 애라는 접두사를 쓰죠. 또는 첫 을 쓰고요. 네. 그래요. 참되다라는 의미로 참기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패딩처럼 얇은 그 천 사이에다가 솜을 넣어서 두툼하게 만든 그런 옷을 갖다가 이제 핫옷 이렇게 얘기하거든. 핫. 이게 HOT 핫이 아니야. 네. 우리 고유어 핫입니다. 네. 특이하죠. 핫바지, 핫저고리, 네. 핫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짝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홀이라는 말을 쓰죠. 호라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호러미, 이런 식으로. 호라비는 이제 아내가 없는 거고, 호러미 하면 남편이 없는 거고. 그쵸? 네. 홀몸 하면은 이제 배우자가 없는, 일반적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게 쓰는 거죠. 홀몸. 참, 여기서 우리, 잠깐, 또 다른 말이지만, 홀몸과 혼몸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고, 배우자가 없다는 얘기고, 요 혼몸은 임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응. 임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혼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놓친애들이 써야 되는데 이걸 홀몸이라고 쓰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잘못 쓰는 말이죠. 홀몸과 혼몸은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된다. 요거는 참고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전미사에 의한 단어 파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에 의한 단어 파생 밑에 갑니다. 전미사의 특징. 전미사는 접두사와는 달리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빈칸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거죠. 잘 보세요. 앞에 품사가 무엇이든 간에 동그라미 사의 어근 뒤에 세모사 파생 전미사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세모사로 바뀌어요. 뭐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문법을 아는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선생님들도 당연하게 얘기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령 뭐냐면 앞에 품사가 뭐였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변한 품사가 뭔지를 알면 어떤 파생 전미사가 붙었는지를 알 수 있어. 즉 앞에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공부를 부족하게 한 사람들, 약간 그러니까 초보 학생들은 거꾸로 알아두는 게 훨씬 편하다고. 최종적으로 뭐가 됐어? 명사네? 그러면 앞에 품사는 분명히 다른 거였지? 네.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앞에 붙은 게 뭐야? 명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생각해두면 편하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품사가 뭐였든지 간에 형용사로 바뀌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죠. 동사로 파생됐으면 동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쉽지? 선생님 정씨란 말이야. 당연히 우리 아버님 정씨지. 왜? 내가 정씨인 걸 아니까.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죠? 자, 다시 최종적으로 변한 품사가 뭔지를 알면 그 앞에 무슨 파생 전미사가 붙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앞에 어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변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자,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 다 쉽게 정리가 되지. 명사로 파생됐으면 뭐든지 간에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야. 동사로 파생됐으면 앞에 품사가 뭐였든지 간에 동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고, 형용사로 파생됐으면 그래 당연히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겠지. 자, 세 마디 말로 한 페이지 내용 다 끝났어. 사실은 중요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읽어보는 순서만 남은 거야.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부사로 파생됐다네? 그래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라니까.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제 차근차근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문 몇 개만 한두 개씩만 읽어보면 개념 팍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이제 괄호 2번 들어갑니다. 아참 요거 다 정리하셨죠? 네. 앞에 품사는 뭐였든지 간에 그 어근에 뭐 파생 전미사가 붙었을 때 그걸로 쫓아간다는 거 정리 다 해두시고, 자 본격적으로 봅시다. 괄호 2번 명사로 파생됐대요. 뭐 괄호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예문부터 보세요. 잠꾸러기라는 예문 보이죠? 잠이라는 건 명사잖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꾸러기가 붙어가지고 잠꾸러기라는 명사가 됐지. 그럼 꾸러기는 앞에 품사가 뭐였든지 간에 꾸러기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일꾼도 마찬가지지. 꾼, 일꾼. 무슨 꾼이든 간에 짐꾼이든 일꾼이든 간에 노동꾼이든 무슨 꾼이든 도박꾼이든 간에 하여간 꾼이 붙어가지고 뭐가 돼버렸어? 명사가 돼버렸지. 그럼 꾼은 뭐가 된다? 명사 파생 전미사. 됐죠? 덥게도 마찬가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첫 번째 예문. 덥게. 덥다라는 건 분명히 동사였잖아. 근데 덥게가 붙어가지고 개가 붙어가지고 덥게 명사가 만들어졌죠. 그럼 개는 뭐가 된다?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야. 형태에다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변한 품사만 신경 쓰면 됩니다. 형태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거는 그 기능을 하는 형태소가 되는 거죠. 네. 읽기. 네. 늑다리. 꿈. 꾸다에 미음이 붙었어. 그쵸? 꾸다에 꾸에 미음이 붙었어. 그래서 꿈이라는 명사가 됐네. 그럼 미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지 뭐. 열다 라고 하는 것에 매가 붙어가지고 열매. 명사가 됐으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 되죠? 자, 이제 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동사 파생. 깨다도 물론 동사예요. 근데 깨뜨리다 했을 때 뜨리가 붙어가지고 계속 동사가 돼버렸네? 그럼 뜨리는 동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떨치다 마찬가지. 떨다도 동사. 근데 치가 붙었어? 떨치다도 계속 치는 동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어? 눈물이라는 거에다가 지다 붙어가지고 눈물지다. 동사네? 동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지. 밑에 형용사도 마찬가지, 부사도 마찬가지. 이해되죠? 덜렁덜렁 부사입니다. 근데 덜렁거리다 하면 형용사가 돼버렸네. 덜렁거리다. 그러면 거리다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동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야. 동사 덜렁거리다. 그래요. 울렁거리다 마찬가지. 그래. 그다음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사동 피동 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먹다 동사지만 먹이다 이것도 계속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사동사가 되거든요. 어쨌든 동사 파생 전미사야. 사동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사동 전미사 줄여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동이 되는 거지. 막히다 당하는 거니까 막다 막히다 피동 전미사. 어쨌든 피동사로 바뀌어가지고 동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형용사로 파생되는 것은 이제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지. 차다 근본적으로 형용사지만 차갑다 했을 때 차갑다도 결국 형용사가 됐네요. 계속 형용사가 유지가 되지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경상도 쪽에서 많이 쓰는 살갑다라는 말. 살 분명히 명사라고. 근데 갑다가 붙어가지고 살갑다, 친근하다, 뭐 이런 개념, 그죠? 예, 살갑다. 형용사잖아, 그죠? 그게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지. 갑, 기다랗다 마찬가지. 그다음 명사가, 동사가, 관형사가, 부사가 다 형용사로 바뀌게끔 만들었네. 그럼 뭐가 붙었든지 간에 다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명사에 답다가 붙어가지고 형용사로 파생됐네요. 그러면 답다는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지. 그립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그리다. 거기에 비읍이 붙어가지고 그립다가 됐으니까 형용사가 됐으니까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아프다, 알타에서 온 겁니다. 고프다는 골타에서 온 거, 배를 골타. 슬프다는 고어, 슬타에서 온 거고. 어찌됐든 그건 이제 나중에 그 국어사에서 언급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네. 아끼다에 앞다가 붙어가지고 아깝다가 만들어졌네.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새라고 하는 관형사에 롭다가 붙어가지고 새롭다 형용사가 됐으니 역시 형용사 파생 전미사.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뒤에 뭐가 붙었는지를 따지려면 최종적으로 무슨 품사로 바뀌었는지만 알면 쉽게 간다. 그래요. 그 요령만 알면 뒤에 설명 다 쉽습니다. 부사로 파생되는 경우 6번째 장 갑니다. 동사가 부사로 바뀌었네.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은 거지 뭐. 참다 동사였는데 참아 부사로 바뀌었으니까 아가 뭐가 되는 거야?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야. 됐죠?
똑같은 소리 너무 많이 하려니까 입이 아프네. 그래도 어쨌든 개념은 그렇습니다. 길다라고 하면 형용사 근에 이가 붙어가지고 길이 빛나라 뭐 할 때 그 길이 그죠? 예. 그럼 이제 부사가 되는 거지. 길이가 얼마냐 할 때는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지. 자, 요 말 기억해 두세요. 뭐냐면 길이 빛나리 할 때는 길이가 용언 빛나리를 수식하니까 요건 부사로 쓰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이가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야. 근데 길이가 얼마니 라고 할 때는 요거는 조사가 붙어니까 이거는 명사로 쓰인 거 아니야. 요거 자체가 명사라고요. 그러면 길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됐으니까 뭐가 된 거야? 이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된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것이 붙어가지고 마음껏 부사로 바뀌었으니까 것은 부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지요. 뭐. 되지? 좋아요. 그 다음 전미사를 표기할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있고 밝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밝히지 않는 것은 이미 굳어진 표기들이에요. 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개굴 할 때 그 개굴에다가 그렇게 우는 존재 또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로 이를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개굴이 분명히 그렇게 개굴에다가 이가 붙어가지고 개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 자체는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쓸 때 개굴이라고 안 쓰잖아. 개구리 이래버리죠. 그쵸? 네. 그건 이제 어떤 것을 표준으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관습적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것은 그냥 표기 자체를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원의 모습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다. 그쵸? 이파리도 마찬가지, 바가지도 마찬가지, 마개, 너무, 자주, 귀머거리, 개구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 깜빡이 이럴 때는 그냥 깜박에다가 이를 그냥 붙이죠. 깜박이라고 안 쓰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깜빡이. 그쵸? 요건 아직 그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굳어져 버리진 않았어요. 아직은 요 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쵸? 모르지 또 세월 지나가가지고 수백 년 뒤에는 이걸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바뀐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뀐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전미사 이 희의 표기법 요거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다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말에는 희를 써요. 그래서 고요하다 조용하다 하면 고요히 조용히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하다가 붙지 않는 말에는 대체로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벼하다 안 쓰잖아. 낱낱하다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냥 가벼이 낱낱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하다가 붙더라도 그 예문에 있는 듯이 종성이 어근 종성이 시옷으로 끝나면 굳이 히를 안 쓰고 이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깨끗이 뚜렷이 지그시 또 뭐가 있나? 나붓나붓하다 나부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발음대로 히를 붙이기도 하나 극히 이걸 갖다 이를 갖다 쓰진 않잖아. 극이 자기 이런 말 안 쓰잖아. 극히 어렵다. 그쵸? 이렇게 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히를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다가 붙느냐 안 붙느냐 할 때 이제 그걸로 히 이를 구별하시고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에도 시옷으로 끝나는 종성이 붙어 있으면 시옷 종성이 붙어 있으면 이를 쓴다.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래 가지고서 이제 우리 파생 간단하게 끝났죠? 네, 요 원리 하나 가지고 끝났습니다. 파생, 접사, 전미사.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합성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법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게 합성어냐 아니면 그 두 개의 단어가 그냥 나란히 연결된 구냐 그 차이. 구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합성어라고 하면 아예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별 요령 밑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작은 형이라고 했을 때
작은과 형 사이를 띄어 써야 되느냐 붙여 써야 되느냐 할 때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작은 형이라고 했을 때 그 작은의 서술성, 다시 말해서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표를 한번 보세요. 작은 형, 합성어로 썼을 때는 작은의 서술성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 자체가 덩치가 작은 형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첫째가 아닌 형이라는 의미로 작은 형이죠. 그러면 이제 합성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덩치가 작다, 키가 작다 이런 개념으로서의 작은 형이라고 한다면 그건 띄어써야죠. 비슷한 예로 저것도 있잖아. 큰 집. 빅하우스냐 아니면 큰아버님 댁이냐. 빅하우스라는 개념으로 쓰면 큰 집 띄어써야 돼요. 구야. 그렇게 되면 단어 두 개 이상이 연결된 구. 그런데 이제 합성어가 된다면 큰 집 하면은 빅하우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큰아버님 댁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큰의 서술성이 없어요. 집이 크다라고 할 때 그 서술성, 크다라고 하는 개념의 서술성이 없다 이거지. 큰아버님 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합성어가 되는 거야. 붙였으면, 띄었으면 구가 되는 거고. 개념 이해되시겠지? 그래요. 그 다음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직접 구성 성분. 최초의 칼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최초의 칼질을 어디서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보세요. 돌배나무가 있고 시부모가 있다고 했어. 돌배나무, 시부모. 네. 이럴 때 요거 최초의 칼질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배나무에 돌이 붙은 것이냐, 아니면 돌배가 열리는 나무냐. 그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모의 시가 붙은 것이냐, 아니면 시부와 모냐. 이거 좀 이상하지. 시부와 모 해버리면 시아버지와 친정엄마 이 개념인데 안 되잖아, 그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 함께 얘기할 때 이제 시부모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최초의 칼질이 여기서 된다. 그 다음 배나무에 돌이 붙은 거야, 돌배가 열리는 나무야, 돌배가 열리는 나무야. 그렇게 되면 돌배 명사, 나무 명사 해가지고 어근끼리 붙었네,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경우는 부모의 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최초의 칼질 그걸 갖다 이제 직접 구성 성분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직접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해결한다. 최초의 칼질을 어디서 하느냐 요걸로 간다 이거죠. 좋아요. 다음 합성법의 갈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무슨 품사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명사로 합성된 거, 동사로 합성된 거 등등등등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근과 어근끼리 붙은 거니까 그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뭔가로 품사가 바뀌는 거 이걸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방식이 좀 달라요. 보세요. 자, 일단 명사로 합성된 거, 즉 최종적으로 명사가 되긴 했는데 그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명사로 되는 경우, 길과 눈이 붙어서 길눈, 길눈이 어두워, 그치? 눈웃음, 산나물, 솔과 나무가 붙어서 소나무, 손과 목이 붙어서 손목. 그래요. 됐습니다. 그 다음 명사와 명사가 붙을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나무와 잎이 붙었을 때 나뭇잎 등등등등, 코와 물이 붙었을 때 콧물 이렇게 되듯이. 그래요. 그 다음에 비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매와 쌀이 붙었을 때 맵쌀. 네. 벼와 씨가 붙었을 때 벽씨. 이거 왜 들어가느냐면 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 비읍시옷을 쓰는 요 표기였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단어가 붙어도 비읍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매가 붙었을 때 맵쌀 이렇게 되듯이. 히읗도 마찬가지죠. 히읗이 붙는 경우는 이제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 했을 때 히읗이었고 암 했을 때 히읗이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다 이제 개를 붙이면 이 히읗이 기역과 축약을 일으켜서 숙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닭 하면은 이제 암탁 이렇게 넘어가듯이 말이죠. 축약이 일으켜져 일어나서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명사로 합성된 거죠. 최종적으로 명사니까. 그 다음 부사와 부사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 잘, 못 둘 다 부사였는데 잘못이야 할 때는 잘못 명사로 합성이 된 거죠. 파생이 아니라. 그지? 예. 왜? 둘 다 어근이니까.
그다음 명사 앞에 관형사가 붙어가지고서는 또 명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새해, 이것, 저것, 그것, 그죠? 그다음 관형사형, 관형사형 하게 되면 이거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대체로 여기 보면요, 건너다라고 하는 거 봐봐요. 건너다 이건 분명히 동사거든. 근데 동사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을 못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끔 살짝 붙여가지고 합쳐서 건널목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또 읽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바로 수식을 못하잖아. 동사니까. 근데 여기다 읽을 책 또는 읽은 책, 읽는 책 하면은 요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거를 수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 그랬을 때 요렇게 붙는 걸 갖다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너다에다가 리을이 붙어가지고 수식할 수 있는 말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요걸 아예 그냥 한 칸 띄고 수식 개념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아예 붙여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어버렸어. 건널목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예. 굳다에 살이 붙었는데 굳살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은 살. 관형사 형으로 만들어서 합성을 해버렸다 이거죠. 디딜방아 마찬가지. 그 다음 용어의 어간이 바로 명사로 수식하게끔 만든 것도 꽂은 감이 아니라 꽃감, 늦은 더위가 아니라 늦더위, 들다에 것이 붙어가지고 들것, 그쵸? 접칼, 접낫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부사가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게끔 만든 구조도 있어요. 원래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 이래야 되는데, 또는 산들산들 부는 바람, 촐랑촐랑 나는 새,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떼버리고 중간에 거 날려버리고 갖다 붙여버렸어. 부슬비, 산들바람, 촐랑새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근과 어근끼리 붙어가지고 합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동사로 합성되는 경우, 주술구조의 말이 그냥 하나의 동사로 만들어지는 경우, 귀가 먹다를 귀먹다, 맛이 나다를 맛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병이 들다를 병들다 등등등. 또는 목적어 서술어 관계, 목술 관계죠. 본을 받다가 본받다, 북을 돋우다가 북돋다, 숨을 쉬다가 숨쉬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부사어 서술어 구조도 합성이 됩니다. 뒤에 서다를 뒤서다, 앞에 서다를 앞서다, 앞에 세우다를 앞세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네. 그 다음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이어지는 형태도 있어요. 돌다와 가다가 돌가다라는 말을 안 쓰고 돌아가다라는 말로 쓰인단 말이지. 알다와 보다가 붙어가지고 알아보다. 그 사이에 이제 보조적 연결음이가 붙는 거거든요. 그 형태가 그대로 합성어 구조를 이룬다 이거죠. 물론 5번처럼 동사어근에 동사어근을 바로 붙여가지고서 동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감싸다, 득보다, 붙잡다, 헐뜯다 등등등. 어쨌든 어근끼리 붙어버리면 합성이니까. 다음 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네, 형용사 합성. 이것도 역시 주술구조. 낯이 설다, 손이 쉽다, 수가 많다, 철이 없다 등등으로 그 문장하다 분리해가지고서 쓸 수가 있는 말인데, 그게 아예 합성어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낯설다, 손 쉽다, 수 많다, 철 없다. 물론 형용사 어근끼리 붙어가지고 또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겁먹다, 굳세다, 노푸르다 등등등. 그 다음 명사와 명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도 있죠. 밤낮. 그래. 밤낮으로. 밤낮으로 할 때 밤낮은 명사예요. 쟤는 밤낮 노래만 해. 그때는 이제 또 부사로 쓰인 거니까 부사로 합성된 거죠. 그 다음 관형사 명사 구조가 이제 부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온종일 뭐 그 밖에 합성어들 등등 있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곧 네 번째,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이죠.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네. 근데 설명부터 일단 들어보세요. 통사적 합성어는 뭐냐면 두 어근이 결합할 때 그 결합 방식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법과 일치한다 이랬죠. 자, 우리 앞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8쪽을 보고 있는데 7쪽, 우리 이미 공부한 거 7쪽을 보시면 합성법의 갈래 해가지고 공부한 거 있었잖아요. 그 첫째, 명사로 합성됐을 때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쫙 나열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자 1번서부터 7번까지 쫙 묶어가지고 요게 이제 통사적 합성이에요.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네. 명사로 합성된 것 중에 즉 9가지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가 통사적 합성, 즉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성분 배열 구조와 같다는 이야기죠. 명사와 명사가 붙는 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 붙는 거, 비읍이 들어가는 것, 히읗이 들어가는 것, 부사와 부사가 붙는 것,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여기까지는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성분 배열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거는 통사적 합성. 대신 8번과 9번은요. 두 개는 따로 빼가지고 요거는 비통사적 합성이에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성분 배열 구조와 다릅니다.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사라는 말이 문장 성분 배열, 문장 구조 배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사라는 말이 말을 통제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제어하다, 다스리다 이런 개념. 네. 그래서 통사하게 되면 문장 구조 배열 요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통사적 합성은 일반적인 우리말 문장 성분 배열 구조랑 같은 것, 요거는 다른 것.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동사로 합성된 거 보세요. 동사로 합성. 그러니까 7쪽에 괄호 2번 동사로 합성된 것도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뭐다? 통사적 합성이에요. 1번서부터 4번까지 통사적 합성. 역시 1번서부터 4번까지 묶어가지고 통사적 합성 적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5번은요. 이건 비통사적 합성이지. 비통사적 합성은 5번. 아,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여기다 해주셔야지. 네. 그러니까 명사로 합성됐을 때는 1번부터 7번까지가 통사적, 8번, 9번이 비통사적. 근데 동사로 합성된 걸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통사적, 5번이 비통사적.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8쪽에서는요. 자, 형용사 합성. 형용사 합성에서 1번과 2번이 있지. 형용사 합성에서는 1번만 통사적 합성, 2번은 비통사적 합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복잡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 두 가지 경우하고 요 두 가지 경우를 딱 묶으면 비통사적 합성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 아, 세 가지구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치? 네. 요건 뭐예요? 앞에서 봤을 때 8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7쪽에 8번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것. 그치? 어간이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경우, 요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요거는요 어근끼리 붙은 경우. 형용사 어간이든 동사 어간이든 상관없이 어근끼리 붙은 경우. 그 세 가지 경우가 바로 비통사적 합성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사적 합성.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다시, 용언의 어간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비통사적. 그 다음에 부사 어근이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비통사적. 요거는 어근끼리 붙은 것 비통사적. 아시겠죠? 그러네. 그렇게 하나 두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 부사로 합성된 것, 그 밖에 합성어, 요거는 다 통사적이니까 뭐 신경 안 써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거기 8쪽으로 왔을 때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 중에서 괄호 2번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자, 1번은 바로 용언 어간이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구조죠. 그 다음 2번은 의태부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구조죠. 그 다음 3번, 4번은 사실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어근끼리 붙은 것. 그지? 그렇구나. 그럼 이제 조금 쉬워졌다. 그죠? 자, 파생에서는 우리 저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한 품사가 뭐였는지를 알면 그 앞에 무슨 파생 전미사가 붙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쉽게 넘어갔고, 그 다음 요 합성에서는 가장 큰 게 이제 통사적 합성이냐 비통사적 합성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었는데, 비통사적 합성 세 가지 경우만 빼면 나머지는 다 통사적 합성이니까 의외로
거꾸로 또 씌워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합성어의 모습 바뀜 했습니다. 요거 앞에서 한 번씩 다 언급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항목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이소리가 특히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경우, 니은이나 리을이 첨가되는 경우, 네, 요건 이제 사이소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히읗 첨가, 비읍 첨가,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디귿으로 변이가 되는 경우, 설과 달이 붙었을 때 설달 안 하고 섰달 그러잖아요. 그죠? 술과 가락, 밥 한 술 줍쇼 할 때는 술인데, 그쵸? 예. 근데 가락이 붙으면 숫가락. 그쵸?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틀과 날이 붙었을 때 이틀날 안 하고 이튿날 이렇게 가고요. 그죠?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까마귀와 까치를 함께 언급할 때 우리 까막까치 해가지고서는 모음이 탈락해버리더라.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파생과 합성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구쪽으로 가면요, 이 합성과 파생의 거의 종합입니다. 보세요 한번. 합성어의 파생, 합성과 파생이 동시에 일어나. 합성어에 접사가 붙어서 다시 파생을 이룬다는 이야기인데요. 봐보세요. 바로 1번 합성동사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죠. 당연히 접사가 붙었으니까 파생어가 되겠지. 이렇게 나다와 들다가 붙어가지고 먼저 합성동사가 나들다라는 말이 만들어져. 그리고 나들에다가 이가 붙은 거야, 접사가. 그래서 나들이 하게 되면 명사로 파생된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해 돋다, 그래가지고 해가 돋다라고 하는, 해돋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져. 근데 거기에 다시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해돋이 이렇게 붙으면 파생어가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반복 합성어에 접사가 붙어서도 파생어가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최초 어근 하나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접사가 붙었어. 전미사가 붙은 거겠죠? 1.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파생어가 되지. 그러면서 요게 파생어의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야. 단어가 일단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 자체가 어근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이제 어근 두 번째가 된 거지. 여기 어근 원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에 이제 다시 뭐가 됐어? 어근 3, 세 번째 어근이 붙었다 라고 한다면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자체는 어근에 어근이 붙었으니까 요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합성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요건 또다시 어근이 되는 겁니다. 어근 네 번째 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다시 접사가 붙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런 말이 선생님 있긴 있어요? 아니, 있든 없든 간에 개념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어근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뭐가 돼? 그래, 파생어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면서 또 하나의 뭐가 만들어졌어? 어근이 또 만들어진 거지. 어근 다섯 번째. 이해하시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에 접사가 붙으면 하여간에 파생어가 될 수 있고, 어근과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가 되는데,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단어는 뭐라는 거? 어근이 된다는 거. 새로 만들어진 단어는 어근이 된다는 거. 새로 만들어진 단어는 어근이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정리하면 해가지고 밑에 여백 많이 만들어놨죠? 무한히 나갈 수 있어. 근데 무한히 나가지는 마시고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밑에다 점점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자, 동영상 잠시 스톱 시켜놓고 요거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이거는 사실 거의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제 사항인데 그래도 문법이잖아. 우리 이 강좌가 말이죠. 그러니까 할 건 또 해야죠. 그렇죠?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이야. 눈만 그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상해지지. 그죠? 그래도 생기든 안 생기든 점이라도 찍어놓는 식으로 코는 만들어놓고 입은 만들어놓고 귀는 만들어놔야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설명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시험에 나올 요소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빠르게 한번 읽어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의 특성. 한자는 글자마다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형태소 자격을 지닙니다. 그래요.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죠. 한자어에서 접사와의 결합을 제외한 이음절 이상 말은 모두, 그러니까 다 합성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자는 두음 법칙을 따라요. 여자라고 안 쓰고 여자 이렇게 쓰는 거죠. 한자를 쓸 때는 그냥 가는데 한자만 써놓을 때는 그 한자를 갖다 풀어서 이제 우리말로 음을 적을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거죠. 륜리라고 안 하고 율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니불자 같은 경우에는 디귿 지읒 초성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해가지고 부로 적는다는 거. 불당이 아니라 부당, 불정이 아니고 부정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6번도 결국 이것도 뭡니까? 그 두음 법칙과 아니구나. 이거 둘째 음절이구나. 그래요. 랴, 려, 류, 류 이런 것들을 첫소리로 하는 한자어는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나, 리얼이 아니고 나열, 기률이 아니고 기율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한자어 유형은 뭐 밤이 깊었다, 야심, 해가 뜬다, 일출 뭐 이런 주술구조 또는 술목구조도 있죠. 직업을 구한다, 구직, 책을 읽는다, 독서, 그렇죠? 병, 문안을 간다 했을 때 문병 뭐 이런 식이죠. 불을 지른다, 방화. 불을 지르는 게 아닌데 이거 예방한다는 뜻인데.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 그 다음에 서술어 부사어. 부사어라는 게 이제 귀향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개념이니까. 상선, 배에 오르다. 하산, 산에서 내려오다. 하차, 차에서 내리다 이런 개념 아니야, 그죠? 부사어. 그 다음 수식어, 피수식어 구조도 있고요. 국민, 나라의 백성, 고문, 옛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립되는 두 한자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 사제, 가고 오는 것, 왕래, 그 다음 천지, 하늘과 땅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고유어적인 한자, 자립적인 것, 의존적인 것,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11적. 접사 기능을 한자. 그리고 접두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임시적으로 쓸 때 가라는 말을 쓰죠. 가건물, 가시설 뭐 이런 식으로.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무를 쓰고요. 그렇죠. 무병, 무명, 무주택, 무선, 무임 막 쓰잖아, 그죠? 있다는 개념은 이제 유를 쓰고요. 유임, 유선 이런 식으로, 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안일 미자를 쓰고요. 그 부가 말입니다. 두 번째 자리 이런 개념이에요. 부반장, 부회장 할 때 그 부, 버금 부자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아니 부를 쓰고요. 불가, 옳지 않다, 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 불량, 좋지 않다, 분리, 이롭지 않다, 바르지 않다는 부정 이런 식으로. 새롭다는 개념으로는 신을 쓰고요. 가장, 제일 뭐 이런 개념으로 최를 쓰죠. 최고, 최신, 최우수, 최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미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한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가, 공, 원, 부, 배. 잘 쓰이는 거죠. 무리, 배, 불량배, 그쵸? 소인배, 선후배. 대인배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대인배라는 말은 안 써요.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는 말인데, 대인은 소인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소인은 속이 좁고 쫌스러운 사람들이 소인이고,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갖다 소인. 이해타산만 따지고 이런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하고, 대인이란 말은 안 써요. 대인이란 말은 그 소인과 개념이 반대되는 말이 아니야. 소인과 반대되는 개념은 군자, 젠틀맨이라는 의미의 군자 이런 말을 쓰고요. 오히려 대인이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죠.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유력한 집안의 그 장자를 갖다 대인 또는 장자 이런 말을 쓰죠. 보통 보면. 그래서 이 소인과 반대되는 말은 대인이 아니라 군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뭐 수, 사, 자, 화, 과, 용. 근데 이거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이라, 음악 가라고 해도 음악 공, 음악 원 이런 말 안 쓰잖아, 그지?
음악, 수 이런 말 안 쓴다고. 가수라는 말은 써도 노래할 가짜에다 가짜를 붙여 가가 이런 말 안 쓰잖아, 그지? 이게 굳어진 말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말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 붙이느냐가 문제인데 이 한자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라 그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것들이라 물론 우리가 만들고 일본 애들이 만들고 한 그 한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대로 써주는 게 관습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지? 자, 11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맨 아래쪽 전미사 그 적이라고 하는 말. 적, 뭐 무슨 적, 낭만적, 사실적 할 때 그 적 있잖아. 이 표적 적자, 적중하다 할 때 표적 적자, 무슨 적 할 때 말이죠. 요것이 종종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 태도, 인간적인 태도, 인간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적으로 끝나는 말들이지만요. 요거 통째로 봐가지고 땅 띄고 요게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건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뭐야? 요 이가 서술격 조사라고.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요거 체언이란 얘기죠. 요거 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조사기 때문에.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며.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야. 체언 중에서 명사가 되는 거죠. 요것도 부사격 조사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적 뒤에 아무것도 없이 한 칸 띄면 관형사가 되고요. 요, 이, 인 또는 뭐 의로, 뭐 에, 뭐 이런 것이 붙어가지고서는 만들어지면 이 적까지가 이제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요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호, 그렇군요. 조사와 결합됐으면 명사, 그렇지 않으면 관형사로 취급한다.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한자와 관련된 건 요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낱말의 특징, 단어의 특징. 합성어가 됐든 파생어가 됐든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전부 다 하나의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어근이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숫자는 앞만 길어져도 한 단어예요. 물론 띄어쓰기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억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데 조, 경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데 그 뭡니까? 그 단어 자체는 한 단어로 취급을 하지요. 아무리 길어져도 그래요. 그 대체로 한 어절, 띄어쓰기 한 어절은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조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조사는 단어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면 두 개의 단어로 취급하는 거죠. 예문.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했을 때 철수가 한 어절이지만 띄어쓰기 한 단위 한 어절이지만 뭐다? 두 개의 단어다. 철수와 가가 조사니까. 이야기책을 역시 이야기책 합성어로서 한 단어, 그 다음 을이라고 하는 조사 한 단어, 그리고 읽었다 통째로 한 단어 해가지고서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됐죠? 네. 단어 구성을 가지고서는 이제 뭡니까? 그 파생어, 합성어, 단일어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요. 이제 의미를 가지고 따질 때 또 낱말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 단의어.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의미만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 다 일반적인 낱말이죠. 단의어라고 합니다. 동음이어라고 하는 것은 동음,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밑에 예문 있죠. 김. 밭에서 농부가 김을 맨다 할 때하고 완도에서는 김이 많이 난다. 창문에 김이 많이 서렸다. 발음은 다 똑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그럴 때 이때는 김1, 김2, 김3 해가지고 사전에 따로따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동음이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전부 다 다른 표제어로 설정이 된다는 것. 네. 논밭에 난 잡초의 의미로 김, 또는 해초의 한 종류로서의 김, 또는 수증기가
찬 기운에 엉겨가지고 만들어진 물방울 요런 개념으로는 이제 또 김 해가지고서는 김1, 김2, 김3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특징에 보시면 각각 낱말은 서로 의미상으로 관련이 없어요. 완전히 사전에는 각각 다른 말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올려져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구별해야 되고요. 물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의어 하는 것은요, 하나의 단어에서 의미가 파생돼가지고 관련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머리라고 했을 때 다영이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는 헤드 아니야. 신체 일부분 머리. 준이는 머리를 짧게 깎았다. 이건 머리카락, 헤어의 의미죠. 근데 어쨌든 머리와 관련은 있어. 그치? 예. 태욱이는 머리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판단력이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라. 우리가 앞에서 김이라고 했을 땐 김1 해가지고 의미 다르고, 김2 의미 다르고, 김3 다르지만 이번에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하나에 그 안에 다시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요거는 동음 이의어고 요건 다의어,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요 개념이에요. 다의어. 이해하시겠지? 그래요. 다의어는 하나의 낱말에서 여러 뜻이 파생되었다. 각각 낱말은 중심 의미가 같으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는 하나의 표제어로 실려 있으면서 그 아래 여러 뜻으로 분화, 파생된 것이다. 네. 다음 중심 의미와 이 헤드, 1번 헤드가 바로 이제 중심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헤드. 그렇죠? 그 다음에 빼어나 판단력은 이제 주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관용어.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해서 본래 뜻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관습적인 말. 그래요. 관습적으로 굳어져 버린 말이에요. 영어의 수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수거는 그 수거를 이루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수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관용어. 그렇습니다. 그 관용어는 하나의 낱말처럼 고정적인 의미를 지니고요. 유대담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라고 하는 것이 매라고 하는 새를 그리면 네, 날개 있고 머리 있고 날카롭게, 그죠? 네. 여기에 꼬리표를 달아 태그를 다는 거죠. 일종의. 그래가지고서는 그 매의 임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끔 해주는 표식이었는데 요걸 떼버리면 누구 매인지 모른단 말이야. 시치미를 떼다. 요 태그가 바로 시치미였단 말이죠. 네. 시치미를 떼다라고 하면 이제 누군지 주인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해가지고서는 이제 해놓고도 내가 아닌걸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관용어의 의미는 결합된 낱말 각각의 기본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일반적인 낱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의 효과가 강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관용어의 그 한계죠.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 해두시고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뭐 반대말, 모순어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제도 되고. 근데 그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의미 아닙니다. 그냥 수능형 문제에서는 항상 보기 상자에 설명을 갖다가 주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면 금방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구체적으로 품사로 넘어가기 전에 어절 단위를 갖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예문에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라는 그 문장에서 이미 어절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끊어 읽는 대로 나누어진 도막도막의 말의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대체로 띄어쓰기 단위가 어절인데 그 하나의 띄어쓰기 단위 어절 안에서 조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조사를 한 단어 취급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체언과 조사는 한 어절이 되고 또 용언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는 또 역시 한 어절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띄어쓰기 안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단독으로도 어절이 될 수 있는 것은 관형사, 부사, 감탄사, 명사, 대명사, 수사. 뭐 이렇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에서 띄어쓰기 자체가 2번 이루어져가지고 세 덩어리로 만들어놨으니까 세 어절이 되는 거지 뭐. 그 대신 읽었다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이고 가라는 조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 이야기책을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책이라는 합성어 하나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절 해가지고 총 3어절이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네, 다음 복습을 하실 때는 말입니다. 일단 처음 보는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개념이다 해가지고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뒤에 진도를 차근차근 나가면서 더 공부를 갖다 해나가면 보충이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바이.